문장 강의. 물론 이 책의 내용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많은 것을 다 강의에 이제 포함시키긴 불가능하죠. 1장 서술, 그리고 2장 문장의 과정, 3장 서술의 내 양식, 4장 각종 문장 작법, 5장 문장의 수사, 6장 원고지와 교정,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이제 메타인지 글쓰기라는 제목으로 공부를 하는데 그 메타인지에 가장 관련 있는 이제 부분을 우리가 이제 여기서 찾아야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 문장의 과정 중에 3번 구상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메타인지라는 우리가 추구하는 개념과 가장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쪽을 우리의 이제 교재로서 사용하겠습니다. 메타인지 글쓰기라는 것은 사실 메타인지 학습에서 학습이 그러니까 책을 읽는 거죠. 학습이 책을 읽는 건데 책을 읽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읽으면 지식을 알게 되죠. 그런데 알고 난 다음에 그것을 얼마나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죠. 그 바로 인지하는 거죠. 근데 인지하는데 그 안다 하더라도 얼핏 객관식 시험에서 이제 풀 수 있을 정도, 대강 어느 쪽이 뭐 그런 것 같다, 뭐 그런 정도 아는 거, 이런 것이 이제 객관식 사지선다형의 그런 시험이죠. 이제 대충 어떻게 그런가 보다 하는 그런 지식으로도 풀 수 있는 문제들. 그런데 우리가 흔히 말하기로 이제 주관식 문제, 그리고 그 스스로 적어도 단답형으로 답을 한다거나 혹은 서술, 논술 정도 할 수 있는 것이라야 좀 제대로 된 지식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이야기들이 많죠. 그러니까 학습에 있고 그 발표를 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주로 대화나 발표 이렇게 또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이제 그게 실시간과 실제 만남 그 장소가 아닌 한은 결국은 글쓰기로 귀착이 되죠. 그러니까 물론 읽는 것도 이제 견학이 있고 학습도 견학이 있고 실습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것도 결국은 이제 대면 학습이 아닌 비대면 상황에서는 거의 읽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되고, 역시 발표도 비대면 발표에서는 글쓰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글을 읽는 것이 학습입니다만은, 그리고 인지하는 겁니다만은, 제대로 알고 확실히 하려면 자기가 뭐를 안다, 그렇게 분명히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글을 쓴다는 건 뭐 어떤 지식도 제대로 알아야 글을 쓰죠. 대충 한 거 가지고는 글이 얼기설기되고 아무것도 될 수가 없죠. 우리가 사회에서도 항상 어떤 뭐 병원 같은데 뭐 성형외과, 무슨 치과 기공사 뭐 이런 뭐 그런 사람이 뭐 수술한다든가 그런 비리들이 발견되고 하죠. 그리고 무슨 각종 사회의 중요한 일에도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뭐를 한다, 이런 것도 물론 자격증이 뭐 현실적으로 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자격증이란 것은 어떤 거냐면 이제 제대로 알 수 있는, 안다는 것, 그런 증명이 되기 때문에. 근데 자격증을 안 가진 사람도 우리 흔히들 얘기하죠. 아니 나도 그거 다 할 수 있다. 나도 뭐 옆에서 보고 왔기 때문에 수술도 할 수 있고 뭐도 아무 자격증 없는 사람도 다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일도 다. 그런데 결국은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자격이 있는 사람은 어떤 거냐면 제대로 하는 거, 그런 거에서 안다는 거하고 그거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대로 함으로써 자기의 책임을 지는 것, 그런 것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 글쓰기라는 것 자체가 바로 메타인지, 그러니까 글쓰기 자체가 메타인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메타인지를 공부하기 위한 글쓰기라고 이제 이 제목은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메타인지 안 하면서 글쓰기 하기는 상당히 어렵죠. 아무리 간단한 거라도 그것을 제대로 확실히 아는 그런 입장이라야 메타인지라야, 그러니까 글쓰기가
가능한 것이죠. 그럼 이 단원에 이제 구상이라고 써 있습니다. 구상. 그러면 이 구상이라고 요새 또 여러 미술에도 구상, 비구상이 있는데 그거하고 같냐 하면 그건 아니고요. 미술에서 구상은 이거 구체적인 물건이라는 뜻이고 이것은 아니고요. 여기 있는 이제 구상, 이거 우리가 이제 이 글자를 친숙한 분은 많지 않으실 겁니다. 상자는 물론 많이 봤겠죠. 네. 요게 아주 그러니까 그야말로 메타인지적인 아주 단어입니다. 우리가 구조적인 문제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하죠. 그 구조적으로 문제를 해서 봐야 한다. 혹은 구조적인 결함이 있다, 문제가 있다, 뭐 이거. 근데 이제 이 말보다 또 시스템이라는 말 많이 쓰죠. 시스템. 그러니까 체계적 이렇게 상하위 체계적으로 어떻게 돼 있다는 거고. 바로 이 구가 시스템 자입니다. 시스템. 이제 그런 개념을 갖고 있는 거, 어떤 조직적이고 계층화되고 서로 유기적인 그런 그런 관계를 유지하고 있을 때 이것을 구라고 하고, 바로 이 구상이란 것은 그런 이제 구체적인 생각, 구체적인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구상, 구체적인 모양, 그리고 구체적인 거, 이 구하고는 다른 거고, 이거는 실제 물건이라는 거고, 이거는 시스템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구상, 줄거리 작성의 원리 여기에, 그리고 구상이란 무엇인가? 여기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구상은 그냥 이제 단어의 뜻으로 이야기를 한 것이지만, 여기서는 이제 문장 강의 이 관점에서의 구상, 이걸 이야기하겠습니다. 재료의 수집과 검토가 끝나면 재료 모든 이제 뭐 음식을 해도 식재료 마늘, 양파, 고기 이런 걸 갖다 놓고 수집을 해놓고 뭐를 하죠. 마찬가지로 글을 쓰는데도 재료의 수집과 검토가 끝나면 다음 차례는 그 재료를 항목으로 배열하는 것이다. 항목이란 말, 또 법률의 제 몇 조 몇 항 뭐 그런 항 있고, 각 품목 목이 있죠. 그러니까 그 분류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가. 그러니까 음식을 만들어서 샀을 때도 채소류, 양념류, 뭐 그러니까 육류 뭐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그 재료를 항목으로 배열하는 일이다. 이것을 줄거리 작성. 줄거리는 영어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아웃라인이라고도 나와 있습니다. 곧 구상이라고 한다. 줄거리 작성을 여기서는 구상이라고 했군요. 그러니까 줄거리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야기 전체의, 그러니까 꼭 1차원적인 줄거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구체적인 구체적인 말의 구는 이겁니다. 이런 구조적인 그런 형태를 가진 그러한 줄거리를 만드는 겁니다. 줄거리라고 해서 꼭 한 줄로 1차원적인 게 아니라 이런 다차원적으로 전체의 틀, 왁구, 뼈대 이걸 만드는 겁니다. 줄거리 작성, 곧 구상이라고 한다. 작성된 줄거리는 쓰기 전에 계획된 문장의 설계도이다. 네, 맞죠? 쓰기 전에 해야 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다. 네, 당연하죠. 구상은 보통 줄거리 작성을 의미하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착상, 그러니까 이 구체적인 작품, 구체적인 것을 만들기 전에 이제 이런 시스템적인 이것을 줄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착상이라고 하고, 이 과정을 어차피 이제 생각하는 거니까 이건 전 단계입니다. 구상이라는 것도. 구상은 보통 줄거리 작성을 의미하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착상, 이제 붙이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어떤 대상에다가 붙인다. 주제 설정, 주제를 설치하다 그런처럼
취하면서 결정 정한다. 그 취재 등을 포함한 쓰기 이전의 모든 계획을 말한다. 이런 착상, 주제, 설계, 취재 등을 포함한 글쓰기 이전의 모든 계획을 말한다. 줄거리 작성의 중요성은 새삼스럽게 강조할 필요조차 없다. 예상되는 문장 설계도인 줄거리는 혼란과 탈선, 불필요한 중복과 되풀이, 내용의 망각, 균형의 파괴 등을 예방한다. 완벽한 줄거리 작성은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이미 작성된 줄거리에 따라 써나가되 맹목적으로 따를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미리 작성된 설계도 줄거리를 따라서 글을 쓰는데 맹목적으로 따라 반드시 이거에 따를 필요는 없다. 뭐냐면은 이 글쓰기를 일을 편하기 위해서 미리 설계를 한 거지 설계에 매일 필요는 없는 거죠. 글 쓰면서 얼마든지 그때 그냥 갑자기 생각나거나 그런 것들을 얼마든지 첨가할 수가 있죠. 맹목적으로 따를 필요는 없다. 써나가면서 이미 작성된 줄거리를 개작할 수도 있고 수정 또는 보완할 수도 있다. 이미 작성된 줄거리는 실제의 작문을 도와주나 노예같이 따를 필요는 없다. 예. 거기다 그냥 무조건 따를 필요는 없고 작문의 과정에서 새로운 사상이 떠오르고 새로운 재료가 나타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써나가다가 중단하고 새 줄거리를 만들거나 이미 만든 것을 수정 또는 보완해야 하는 것이다. 이제 그러니까 그 만들기 편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존 설계도를 만든 것이지 글쓰기는 얼마든지 새로운 것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 같은 그런 거는 아주 물질적인 거하고는 다르죠. 건축은 만들다가 막 새로운 거 빌딩을 세우다가 그냥 여기다가 빌딩을 세우다가 베란다를 앞에 길게 하면은 좋겠다. 그때 바꿀 수가 없죠. 그러다가는 부실공사 되죠. 하지만 이제 글은 이제 얼마든지 이제 왜냐하면 이제 글 자체가 물리적인 것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 안정성 이런 거 이제 그만큼 이제 뿌리 같은 거 이런 것들이 확장성이 있는 거죠. 그때 건축을 할 때 뼈대를 먼저 만드는 거는 나중에 그것을 다시 할 수가 없는 거죠. 이제 그 뼈대가 이렇게 있은 다음에 거기에 붙이는 거니까. 근데 글은 어차피 인간을 해서 생각한 거니까 구상을 할 때 생각한 거나 글을 쓸 때나 재료는 똑같은 겁니다. 머리 사고에서 재료는 똑같은 겁니다. 건축도 그러니까 그런 이제 그러니까 철근을 세운 다음에 콘크리트를 붙이는 과정에서 이제 바꿔지는 거 이런 거가 문제가 있을 뿐이지 똑같은 재료로 한다면 또 큰 문제가 없죠. 만들면서. 그러니까 순전히 철제로 조각품을 만든다거나 할 때 이렇게 만들려고 했는데 만들다 보니 조금 이렇게 길게 느리고 싶다 할 때 얼마든지 느려도 괜찮죠. 그러니까 그 재료의 그 글쓰기 재료는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이제 일관성보다는 어떤 이제 똑같은 인간의 사고랑 똑같은 재료에서 나오는 거니까요. 그런데 또 그렇다고 해서 또 아주 무시할 수도 없는 것이죠. 이제 왜냐하면 이제 글에도 글의 원천 자체는 물론 똑같은 재료이지만 한 같은 글에서도 어떤 소재, 주제 여러 가지 다른 성격의 요소가 있으니까 이거를 이제 글 쓰면서 이제 너무 또 변경할 수는 없죠. 이제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틀에 맞춰서는 일단 하되 이제 어떤 불가피하게 불현듯 생각나는 거 이런 것을 얘기하죠. 일부러 자꾸 바꿀 필요는 없고 그리고 또 글이란 건 또 맨 끝난 다음에 다시 다듬는 과정 이 과정에서 많은 것이 수정되고 또 요즘은 또 컴퓨터 편집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순서도 바꿀 수 있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어떤 계획 설계에 대한 글보다는 즉흥적인 글도 많이 이제 용납이 되는 상황 그런 실정입니다. 이제 그다음에 줄거리 작성의 원리. 문장의 줄거리 작성은 우리가 사물을 인식하고 생각하는 방식에 의거한다. 곧 줄거리 작성의 원리는 인식의 패턴 또는 사고 방식과 일치하는 것이다. 우리가 어떤 사물을 보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사물을 알아야 하고 안다는 것이 곧 인식이다. 그 사물을 생각하고 이해해야 하는 것이다.
생각하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분석을 하지만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사물의 존재를 알고 이제 그것이 대강 뭐 하는 거다. 그것까지는 그냥 인식이고 인지이지만, 예, 여기서는 이제 메타인지란 단어를 사용을 안 했습니다만은, 먼저 그 사물을 알아야 한다. 여기 그렇게 그런 뜻으로 서술이 됐습니다. 안다는 것이 곧 인식이다. 안다 그러니까 인식 같은 말인데 왜 반복을 했는가? 그러니까 단지 진정으로 안다는 것은 인식한다는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인자는 그러니까 존재를 자기가 이제 인지하다, 그 존재를 안다는 거고, 식이라는 것은 좀 더 풍부하게 안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찌 보면 또 인식이라는 것이 곧 메타인지라고 가까운 말이 되겠습니다. 이제 인이라는 것 자체는 존재를 자기가 느낀다, 존재가 있다, 그걸 이제 구분한다는 뜻의 간단한 말에 불과하지만, 이제 인식자가 붙으면은 완전히 이해하고 제대로 아는 거, 메타인지하는 거죠. 그 사물을 그때 메타인지의 수단으로서 그 사물을 생각하고 이해해야 하고, 생각하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분석을 해야 한다.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가 어떤 여러 가지 물건이 뒤섞여 쌓여 있는 것을 본다고 가정하자. 일단 전체를 보고 거기에 무엇이 있는가 생각한다. 무엇이 있는가를 발견하는 것이 일이 곧 분석이다. 분석, 나누고 이제 이 석도 이제 나무 목자를 분석에게, 분자는 다 아시겠고, 분석, 나무를 도끼로 치죠. 그러니까 잘게 나누는 거죠. 분석. 그래서 이제 더 세세히 본다는 거죠. 분은 좀 단순한 거지만, 물건들을 하나하나 점검하고 거기서 유용한 것과 무용한 것을 나누게 된다. 유용한 것은 다시 금속류, 지류, 의류 등으로 나누어 놓고, 쇠붙이, 종이, 옷가지 등으로 나누어 놓고, 금속류는 다시 철, 구리, 주석, 동철, 알루미늄 등으로 나누어 놓을 것이다. 죄송합니다. 동철이 아니라 강철. 강철이죠. 동은 이거고, 구리, 주석, 여기 동이죠. 강철, 알루미늄 등으로 나누어 놓을 것이다. 이렇게 하여 비로소 잡다한 물건들에 대한 지식을 가지게 되고, 그것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분석이다. 그러니까 자꾸 나누는 거, 그러니까 딱 이 물건 어떤 대상 문제점이 있으면 일단 나누는 거가 중요하다 이거죠. 이게 물건을 만들고 새로운 것을 생산한다는 것 자체가 바로 전부 이런 겁니다. 원래의 재료가 있으면은 이걸 나눠 가지고 이렇게 놓고, 그걸 다시 또 인간의 필요성에 따라 합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숲에 나무가 있고, 어디 무슨 그런 이제 곡물이 있고, 숲에 들에는 곡식이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필요한 것들을 이제 뽑아오는 거죠. 우리 맨 처음에 이거는 분석을 해가지고 이 세상에서 이제 나무와 풀 뭐 이런 것 그래가지고 그 철, 쇠를 또 뽑아오고, 이렇게 그래서 뽑아온 다음에 각각의 물건들을 다시 나무, 목재, 철, 못을 만들고 풀을 만들고, 그래서 책상, 가구를 만들죠. 이런 식으로 처음엔 분석하고 나중에 종합하는 거, 이런 것이 모든
창조, 생산, 창조의 그 과정입니다. 이것이 분석이다. 그러나 분석이란 어떤 부분이나 요소가 모여서 전체를 형성하고 있는 것을 알기 위한 방법이다. 그러므로 분석의 과정엔 동시에 총합의 과정, 작용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나눈다는 것은 결국은 이들이 합쳐서 무엇을 이루고 있나 이것을 보는 거죠. 곧 어떤 사물을 인식하고 생각한다는 것은 분석과 총합의 작용에 의하여 가능한 것이다. 말에는 구체성과 추상성, 구체성 실제로 있는 거, 추상성 뽑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모양을 뽑은 거니까 있지 않은 건데 만든 거다. 그렇죠? 그리고 특수성과 일반성이 있다는 것은 이미 말한 바이다. 가령 얼룩고양이라는 말은 이 고양이만이 가지는 특수성과 구체성, 그리고 모든 고양이, 나아가서는 짐승 일반에까지 통하는 공통성은 추상성과 일반성이 있다. 그러니까 그 추상성, 그러니까 뭐 고양이 이렇게 얼룩 무늬가 있는 동물이라고 이제 형상을 이제 실제로 본 적이 없더라도 얼룩 고양이 얘기하면은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앞에서 보지 않더라도. 그리고 일반성, 그러니까 똑같은 거기에 해당하는 개체들이 많이 있으니까 있다. 곧 황색, 흑색, 백색의 얼룩 무늬가 온몸을 덮고 있으나 배부분만은 흰눈 같이 백색이며 살이 쪄서 통통한 몸매에 발톱이 다른 고양이에 비해 날카롭지 못하여 좀 둔하다는 것은 그 특성이고, 어떤 특정 고양이, 특정 종류, 송곳니가 발달되고 뒷다리는 힘이 세어 쥐를 잘 잡는다는 것은 고양이로서의 공통점이다. 말의 이와 같은 특성과 공통성은 분석과 총합을 할 수 있는 기초가 된다. 이와 같이 특수성과 공통성을 지닌 한 마리 얼룩고양이를 총합, 곧 추상화의 과정을 밟아 전체의 이해에 도달할 수 있다. 총합의 추상화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개념들, 얼룩하다, 희다, 뭐 여러 가지 앞에 황색, 흑색, 백색이라는 단어가 있고 얼룩무늬가 있고 배부분만은 흰눈같이 백색, 살이 쪘다, 통통하다, 몸매, 발톱이, 그런 여러 가지 말들을 다 이 각각이 하나하나의 단어들인데 이게 합쳐서 하나의 그 개체의 묘사가 되고 있죠. 총합의 과정은 어느 특정 사물에서 그 공통성을 단계적으로 추상화, 일반화하여 상승하는 과정이다. 앞에 이와 같이 특수성과 공통성을 지닌 한 마리 얼룩고양이를 총합, 곧 추상화의 과정을 밟아 전체의 이해에 도달할 수 있다. 총합의 과정은, 추상화의 과정은 어떤 특정의 사물에서 그 공통성을 단계적으로 추상화, 일반화하여 상승하는 과정이다. 상승이라고 표현했네. 이제 전체적으로 위로 상승한다. 얼룩고양이 1, 얼룩고양이 이렇게 얼룩고양이 1이라는 거는 개체를 말한 거죠. 근데 그냥 얼룩고양이에요. 얼룩이 돼 있는 고양이 전부를 말하죠. 그 다음에 고양이, 얼룩이 아닌 고양이도 많죠. 그다음에 짐승, 그다음 짐승은 이제 포유를 주로 지칭하죠. 여기서 동물, 양서류, 뭐 어류 다 포함하는 거, 소류, 생물, 식물까지 포함하는 거. 여기 박물이란 말이 있죠. 우리는 지금은 이게 박물관이라는 말로만 이제 통용되고 있지만은 박물이라는 말도 원래 있죠. 그러니까 박사님 할 때 박사, 넓게 모든 것을 다 안다. 이제 그러니까 박물관 하면은 모든 것이 다 갖춰 있는 물건들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광물성까지 합친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물건들. 박물의 상술 과정은 바로 그 총합의 과정을 보인 것이다. 어떤 이는 이것을 추상의 사다리라고 한다. 이제 약간 단어에서 단어가 총합돼서 이제 하나의 개체 묘사가 된다고 그랬습니다만, 이게
이런 것들이 다 전부 이제 이 세상의 모든 물건들에 대한 분류 여기서도 이제 다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분석 및 총합의 원리 하고 여기 철 그러니까 강, 구리, 주석, 철, 강, 구리, 주석. 근데 이거 같은데 위에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보면은 전체 가지고 있는 우리 물건, 이건 회사 물건 집에 창고에 있는 물건들을 해서 유용한 것과 무용한 것을 나눕니다. 그래서 무용한 것은 일단 쓰레기통에 버리고 유용한 거를 조사해 보니까 금속류, 지류, 의류가 있습니다. 옷가지, 종이, 금속류, 쇠붙이. 그래서 매각할 만한 좋은 물건 혹은 그냥 쇠는 쇠지만 그 물건으로서는 쓸 수 없는 거 그대로는 그러니까 나중에 폐품 이용을 해야 되는 거 폐물 이용 매각해놓고 각 폐물 매각할 물건과 폐물 이용을 각각 이제 철, 강, 구리, 주석 이렇게 나눈 거죠. 이제 이렇게 해서 이건 이제 그 철강 업체 아마 협력 업체 정도 되겠죠. 거기서의 이제 그 물건 회사 자산 분류 그 과정을 말하는 것이죠. 여기서는 또 뭐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얼룩고양이 1 개체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대응되는 게 다른 거는 얼룩고양이 2로부터 이제 구별되는 얼룩고양이 1이라는 개체죠. 근데 요거는 얼룩고양이라는 개체는 얼룩고양이 2까지 다 포함하죠. 근데 여기 안에 황색고양이도 있죠. 그러니까 얼룩고양이, 황색고양이를 포함하면 고양이가 되는 거죠. 근데 고양이에다 개를 여기 또 합치면 짐승이 되는데 짐승에다 벌레를 더 합하면 동물이 되죠. 동물에다 식물을 더 합하면 생물이 되죠. 생물에다 무생물까지 다 합하면 박물이 된다. 이렇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총합의 과정으로 올라갈수록 개념이 넓어지고 아래로 내려올수록 개념이 좁아진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여기 개념이란 거 개자는 이제 좀 복잡하지 이렇게 쓰는지. 개괄적으로 전체적으로 하는 거니까 그 어느 한 이제 그 집단을 전체적으로 어느 영역을 점유하고 있는 그런 이제 그런 생각 그런 거를 개념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어느 한 범위에 해당되는 그런 관념 이제 그런 걸 개념이라고 하죠. 다른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생각, 염이라는 말 자체가 이제 중요하니까 생각이라는 생각사하고는 또 다르죠. 염은. 총합의 과정이 올라갈수록 개념이 넓어지고 아래로 내려올수록 개념이 좁아진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곧 대논점과 소논점이 단계적으로 나뉘어지는 것이다. 이게 올라갈수록 넓어지고 아래 갈수록 좁아지죠. 곧 어떤 논점이든 그것이 종적으로는 상하, 대소의 관계를 가지면서 논리적으로 분석되고 또 횡적으로는 같은 레벨의 논리적 분류가 행해지는 것이다. 횡적으로 같은 레벨이란 건 얼룩고양이 1과 얼룩고양이 2 이거는 같은 레벨이라고 하죠. 근데 얼룩고양이 1, 2, 3, 4, 5 이거는 보다 상위 차원이죠. 얼룩고양이라는 개념은. 근데 여기서는 얼룩고양이와 황색고양이는 같은 레벨, 같은 층이라는 거고 고양이와 개도 역시 같은 높이의 같은 계층의 그런 개념이죠.
종적으로 상하대소의 관계를 가지면서 논리적으로 분석되고 또 횡적으로는 같은 레벨의 논리적 분류가 행해지는 것이다. 줄거리 작성은 바로 이러한 기본 뼈대에 의거하여 가능하다. 이 경우 주의해야 할 점이 두 가지 있다. 하나는 횡적으로 열거할 때의 동일 레벨의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횡적으로, 그러니까 회사에서도 서로 같이 일하는 이제 팀원들은 대개 비슷한 연령, 비슷한 경력 그런 사람들끼리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 융화가 좀 어렵지더. 동일 레벨의 원칙이 있으면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요. 다른 하나는 추상 과정에서 생기는 상하의 단계가 비약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 두 원칙을 어기면 모두 오류가 생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추상 과정에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뛰어가는데 고양이에서 곧바로 동물로 비약이 되면은 짐승이란 개념을 생각하지 않고 고양이하고 개가 동물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전체 시스템 개념이 흐트러지죠. 그러니까 비약 뛰어넘어간다는 거 그게 있으면 안 된다. 이 두 원칙을 어기면 모두 오류가 생기는 것이다. 도표는 이러한 오류를 보여준다. 첫째, 닭과 나비가 들어있는 항목 열거는 동일 레벨의 원칙에 어긋나 있고 닭과 나비가 들어있는 항목 열거는 둘째, 길짐승과 날짐승을 생물로 총합한 것은 한 단계 비약한 것이다. 땅에 다니는 것과 날아다니는 것, 요 둘만 가지고 생물이라고 할 수가 없죠. 이 밖에도 생물들이 많은데 생물에 관계되는 체계의 오류는 이와 같이 명약관화하지만 불을 보듯 뻔하다네요. 명약관화. 명약관화하지만 이론적 내용, 개념적인 제재를 처리할 경우에는 분명하게 그 오류가 드러나지 않는다. 그렇지. 생물은 이게 구체적인 대상 물체들이 있으니까 이게 좀 어긋날 때 그걸 알 수가 있지만 개념적으로 얘기할 때는 그걸 쉽게 알기가 어렵죠. 이런 뭐를 어느 단계에서 처리하고 일 처리를 할 때 어느 단계에서 뭘 할 것인가 그런 거. 그러므로 우리는 줄거리 작성의 실제를 통하여 항상 이러한 오류를 범할 수 있음을 걱정하면서 정확하고 과학적인 인식 및 사고의 훈련을 적극적으로 써야 한다. 이제 여기서 예를 들기도 너무 어려운 건데 그런 이제 그 단계가 오류가 돼가지고 그 시스템 분석이 안 되는 거 이런 거는 충분히 회사의 업무 처리, 고도의 업무 처리 같은 데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건 일일이 쉽게 지적해주기가 어렵고 아주 상당히 지적인 그걸 생각을 해야 이제 오류를 발견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닭과 나바에게 비가 되는 항목 열거는 이제 날짐승의 그러니까 제비, 까치, 까마귀, 솔개에다가 나비 그러니까 좀 이제 오히려 그러니까 새들 곤충이 있으면은 이것은 이제 생물 분류학적으로는 좀 어긋나 있죠. 그러니까 나비는 훨씬 다른 종류인데 곤충이라면 물론 또 기어가는 곤충도 있고 그러니까 날짐승과 길짐승으로 나누는 거에서 이제 생물 이거 자체가 그러니까 어떤 생물이라는 총합으로 하기에는 어찌 보면 제가 보기에 이 날짐승 날아다니는 이제 모든 동물 했을 때 뭐 까치, 제비와 나비를 같이 한 것은 이제 무리가 아니죠. 그러니까 근데 이것은 이제 생물이라는 분류로 하기보다는 이제 하여튼 이제 눈에 보이는 상태로 존재를 이제 분류한 것이라고 그렇게 봐야 됩니다. 이게 지상에 엄밀히 말하면 이 생물이란 건 지상에 보이는 이제 지상에 보이는 동물의 모습 뭐 그런 거라고 봐야 되죠. 그래서 땅에 기어다니는 거, 날아다니는 거. 그러면은 날아다니는 것 중에는 새도 있고 나비도 있고.
그러니까 생물 분류학적으로는 틀린 거죠. 그러니까 이거 자체는 생물 분류가 아니라 어떤 뭐 시적으로 자연에 뭐 돌아다니는 것들을 이제 노래한다든가 그럴 때 이제 쓸 수가 있는 거죠. 줄거리 짜기의 연습, 줄거리의 신뢰. 그러면 앞서 제시한 내가 찬양하는 인물의 줄거리를 보기로 하자. 주제. 콘로이 아저씨를 찬양하는 이유. 아마 외국 책에서 자료를 얻었나 본데요. 콘로이 아저씨를 찬양하는 이유. 주제문. 표면으로는 실패한 인물 같이 보이나 실제로는 성공한 인물인 콘로이 아저씨를 찬양한다. 줄거리 1. 실패한 사람 같이 보이나 실제로 성공한 아저씨. 제1단 서론. 2. 아저씨의 성공하게 된 배경. 그의 세속적 성공과 파멸. 그의 병환과 절망. 아저씨의 성공의 성질. 그의 실제의 성공. 어린이 돌보기. 아버지의 가사돕기. 어머니의 병과 집안일 돕기. 자제에 의한 셀프 컨트롤. 스스로 자제에 의한 그의 성공. 그의 행동의 자연성. 고통을 극복한 쾌활성. 제6단에 들어있는데 이것은 제5단에 들어갈 것이다. 이게 아마 이 행동의 자연성, 이 모든 게 순리대로 하는데 고통을 극복한 쾌활성, 요거 1하고 2번으로 나왔는데 이 2는 요 일들을 좀 더 구체화시킨 분류가 되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1번, 2번 나눈 게 좀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저기 행동의 자연성에 포함되죠. 고통을 극복한 쾌활성은. 그러니까 그 순리대로 자신의 운명과 그거를 잘 대처하는, 우리에게 모범이된 그의 훌륭한 성공, 그의 다른 성공의 요약. 제6단 아저씨의 성공 타입과 그에 대한 찬양. 제6단 여기 주석 그걸 그때 안 봤었는데 이건 좀 봐야 되겠습니다. 네, 영어 교재에서 가져온 것이죠. 이것은 비교적 간단한 줄거리다. 이보다도 간략한 줄거리 예를 하나 들어보겠다. 근데 위에 이거는 우리가 왜 그런 거죠? 그거 알 수 있죠. 영성인이라면 표면상으로는 실패한 사람을 같이 보이나 이제 가족과한테 헤어지고 그냥 그냥 어렵게 살고 나이 먹어서 그냥 그래서 가족 봉양받으면서 집안에서 금력과 재력을 가지고 장성한 자식들에게도 이제 공경, 섬김을 받으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 되게 성공한 사람처럼 보이죠. 이제 그러니까 하지만 이제 성공하지 사람처럼 보이지 않아도 그야말로 영적 소명을 이루어가는 사람, 비록 이제 여러 가지로 그래. 이 콘로이 아저씨가 여러 가지 병과 뭐 여기 어려움들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거에 맞게 영적인 성장을 지향하는 소명을 맞춰 살았다면은 성공하는 거죠. 영적 소명을 이룬 것이 성공이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쾌락을 느끼며 잘 지내는 거, 이것을 세상 관점에서는 성공한 거라고 하지만, 간략한 줄거리 예를 더 들어본다면 주제, 제목, 미신의 제거와 과학적 지식의 보급. 미신을 없애고 과학적 지식을 보급시킨다. 이건 로마 숫자 1. 미신의 실태. 병자의 경우, 무지한 사람의 경우, 빈곤한 사람의 경우, 지식인의 경우. 이렇게 이 미신이란 게 결국은 그러니까 영성적인 건 그런 걸 따르지 말고 이제 그 물질적으로 분석하고 논증할 수 있는 과학을 따르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은 영성보다는 물질을 요구하는 건데, 그래도 타당성이 인정되고 있는 게 이런 과학적 지식이 서양 기독교 문화에서 많이 발달했죠. 그러니까 맨 상위에 하나님 신은 믿되 이런 이제 주변의 여러 가지 신들에 대해서 더 상위에
영향을 받는 존재이니까 이 잡다한 신들을 믿지 말자. 전부 사탄. 기독교에서는 맨날 주변의 모든 잡다한 신들은 전부 사탄이라고, 그러니까 무시하라고 하죠. 결국 무시하는 대신 뭐를 믿냐 하면 이제 과학, 그러니까 이 물질 과학으로, 이 과거에는 이제 주술적인 방법으로도 상당히 많은 우리 주변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무당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뭐 증거 조사라든지 뭐 그런 거에 대해서도 밝혀내고 그러기도 했습니다만, 지금은 과학적인 걸로 이제 되게 해결을 하려고 하죠. 왜냐하면 이제 이 하부 레벨에서도 영적인 것을 자꾸 활용하다 보면 이게 또 정확하지 않는 경우 그게 많기 때문에 이것을 다 일일이 그냥 정확하지 않은 정보에 따른 혼란이 많죠. 이제 과학은 그런데 우리 지상에 사는 인간의 사고로서, 생각으로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과학적인 사고가 지금 이제 권장되고 있는 것이죠. 자기의 경우 미신을 믿는 이유, 미신을 믿는 사람들의 실태조사에서 광신에 대한 심리학자나 사회학자의 의견, 미신에 대한 심리학자나 사회학자의 의견, 미신에 대한 자기의 체험. 3. 미신을 없애기 위한 대책, 과학적 지식의 보급, 신앙과 미신의 구별, 사회 복지제도의 확립, 개인의 노력. 결론. 이것은 간략한 줄거리지만 더 정밀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ABC 항 이하의 소논점이 더 3분 추가되어야 한다. 이 논점이 미신을 믿는 이유에 대해서 미신을 믿는 사람들의 실태조사에서 미신에 대한 심리학자나 사회학자의 의견, 미신에 대한 자기의 체험. 더 세분해야 된다. 그렇게 되면 꽤 복잡한 줄거리가 될 것이다. 이상 보기로 된 줄거리는 모두 과제 줄거리다. 토픽 아웃라인. 항목이 모두 어구로 되어 있고 전부 그냥 제목만 딱딱 나와 있지 않고 그냥 뭐에서 어떻다 그런 어구로 되어 있고, 항목의 배열은 유기적 조직을 이루고 있다. 각각 요 큰 제목과 작은 제목이 서로 관계가 있어가지고 서로가 밀접한 관계가 있죠. 그래서 유기물이라는 건 생물을 이루는 물체를 말하죠. 그러니까 뭔가 좀 작동하고 생동감이 있고 서로가 관계 지식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뭔가 역할을 하기에 좋은 것, 그것이 유기적인 거죠. 유기할 때 기는 기계에서 하는 말처럼 기, 뭐 이런 글자 있죠. 기계, 배틀기, 이렇게 이런 것들이 서로 얽혀서 잘 짜여 있다는 겁니다. 화제 줄거리는 여기 다음 표로 화제 줄거리는 개별적인 화제의 질서 있는 배열을 항목과 항목에 의하여 표시하고 또 중요성의 정도에 따라 각 부분의 관계를 나타낸다. 그 명칭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그것은 센텐스가 아니라 열거된 화제로 진행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화제 줄거리이다. 이렇게 분류해가지고 이렇게 순서를 나누고 이제 중요성을 아무래도 앞에다 놔가지고 이렇게 각각의 어떤 제목 그거를 세부화시키는 거죠.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화제 줄거리다. 이 밖에 문 줄거리, 단락 줄거리, 열거 줄거리 등이 있다. 문 줄거리는 한 항목이 하나의 센텐스로 되어 있는 것이다. 줄거리 중에는 가장 완벽한 형태이다. 단락 줄거리에서는 각 센텐스가 문장의 각 단락과 상응한다. 아주 명백하게 조직된 한 편의 문장을 쓰는 데 있어서 단락 줄거리는 실제로 중심문이나 중심문을 개작한 것으로 구성되며 하나의 단락을 이룬다.
요 줄거리를 그러니까 글 하나의 그냥 문장으로 하는 거 이 앞에 이렇게 돼 있고 되게 그 이제 차례 목차를 만들 때 그러니까 하나하나 이제 문장 하나의 문장씩을 이제 각 줄거리로 할 것인가 그 단락 줄거리는 그러니까 저기 단락 줄거리는 그 전체적인 그 앞에 쓰는 내용을 갖다가 그 하나의 그냥 뭐 이런 식으로 요약한 거죠. 요약해서 그 한다. 그래서 아주 명백하게 조직된 한 편의 문장을 쓰는 데 있어서 이 문장은 그 앞에 그 전체 앞으로 쓸 글을 얘기하는 거죠. 그것을 중심문이나 중심문을 개작한 것으로 구성된다. 그러니까 가장 중심 그 문장 자체에서 앞으로 쓸 문장 자체에서 가장 중심적인 부분 이것을 이제 한 단락 줄거리로 된다는 얘기죠. 열거 줄거리는 줄거리 중에서는 가장 불완전하고 초보적인 것이다. 말하자면 주제를 드러내는 재료를 항목으로 만들어 생각나는 대로 열거한 것이다. 그러니까 키워드 주제어를 그냥 뭐 내놨다는 거죠. 그러므로 화제 줄거리 등 다른 줄거리의 형태에 비하여 고도로 조직된 것이라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여기 앞에 있는 거 화제 줄거리, 얘기할 수 있는 제목, 주제를 가지고 줄거리를 차례를 썼다는 거죠. 여기서 그러니까 줄거리란 말을 그 저기 차례죠. 결국은 이제 목차인데 여기서 이제 차례. 근데 이 본문에서 이제 차례의 배열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이게 차례를 이제 그 줄거리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주저를 드러내는 재료를 항목으로 만들어 생각나는 대로 열거한 것이다. 열거 줄거리는 그러므로 화제 줄거리 등 다른 줄거리 형태에 비하여 고도로 조직된 것이라 할 수 없다. 일종의 예비적 임시적인 줄거리다. 열거 줄거리는 다시 화제 줄거리나 다른 줄거리로 개작해야 된다. 생각나는 그냥 간단한 말만 이제 열거해놓고 그걸 가지고 목차를 만들었다고는 할 수는 없죠. 그걸 다 이제 왜냐하면 이제 책을 보는 사람이 이 목차를 보고 책의 대강의 내용을 쫙 간파할 수 있게 그렇게 해야 되는데 단순히 단어만 연결한 거 가지고는 좀 어렵죠. 이제. 줄거리의 배열. 줄거리 작성은 재료를 항목으로 나누어 유기적 체계적으로 배열하는 일이다. 항목의 배열에는 몇 가지 원칙이 있다. 곧 1. 자연적 순서, 논리적 순서, 동기부여의 순서. 동기부여 갖다 준다. 부여란 말을 많이 쓰지만 이제 글자는 잘 안 쓰고 있죠. 여기 부여 이제 부역한다, 뭐 어디 일한다 그런 것도 되고, 하여튼 짐을 부담한다. 그 부담은 또 다르죠. 이제 하여튼 그 동기부여 잘 보시고 전통적 순서, 난이도의 순서, 서술 효과의 순서 등이 있다. 여기 전통적 순서란 말이 좀 이제 의미가 그런데, 그러니까 전체 그야말로 글자 그대로 전해지고 통하는 건가, 뭐 그 아니면 옛날부터의 전통인가, 그건 이게 각 항목에 대해서 이제 설명이 있으니까 보면서 얘기합시다. 자연적 순서란 공간과 시간의 순서를 뜻한다. 사물의 인식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모든 사물은 시간과 공간이라는 두 형식에 의해서 가능한 것이다. 목포 앞바다는 공간적 인식이요, 오후 3시 유정다방에서는 시간과 공간의 인식이다. 그러므로 시간과 공간은 거기서 다양한 먼저 경험한 선험적인 종합적 인식력이 발생하는 이 인식의 두 원천이다. 시간과 공간, 우선 시간과 공간이 중요하지. 전 사건에는 공간적 순서는 동서남북 전후좌우 상중하 원근 이곳저곳 등의
방위 감각으로 인식된다. 재료를 이와 같은 공간 순서로 배열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공간이 각기 고립되어 나눠지는 것은 아니고 전체의 조직을 형성하도록 공간적으로 분할되는 것이다. 그렇죠. 어디서부터 동, 어디서부터 서, 어디서부터 남, 어디서 북. 그러니까 그렇게 다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동서남북은 여기 가운데 있으면은 이제 상대적인 위치를 얘기하고 상대적으로 이제 전부 얘기하는 거죠. 이제 그 원근 뭐 어디서부터가 가까운 것이고 어디부터가 먼 것이다. 이것도 또 정해져 있는 거 아니죠. 전부 다 절대적인 걸로 정해진 건 아닙니다. 근데 그것을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어디가 상대적으로 더 동쪽이냐 서쪽이냐 이런 거 다 이제 구분을 그렇게 상대적으로 분류법 인식이죠. 분류 인식. 고립되어 나눠지는 것이 아니고, 고립되어 나눠지는 것은 아파트 몇 동 몇 호 그런 것처럼 완전히 절대적인 위치 그런 것들이죠. 예, 사무실 무슨 빌딩 101호 102호 뭐 그런 식으로 그건 절대적인 위치니까 각기 고립되어 나눠진 것이죠. 그런 거는 전체의 조직을 형성하도록 공간적으로 분할되는 것이다. 예, 예, 동서, 남북이 합쳐서 전체가 되죠. 그러니까 그때의 지층은 많이 다르지만은 이제 이쪽에 동서남북이 있을 때 이쪽에 있을 때는 서쪽은 이만큼밖에 없고 동쪽은 이만큼이죠. 하지만 물론 이쪽에 있을 땐 동쪽은 이만큼이고 서쪽은 이만큼이고. 전체의 조직을 형성하도록 공간적으로 분할되는 것이다. 자연묘사, 기행수필, 지리 및 지세의 설명, 기타 공간적 대상의 서술 등에 알맞은 줄거리 배열을 한 원칙이다. 네, 자연적 순서. 기행문 할 때 기행, 근데 이제 21세기 할 때 기자하고 또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행문 할 때 이제 별이 기 해가지고 어떤 실 이렇게 계속 그냥 방울랑 이제 막 아무렇게나 왔다 갔다 하는 그게 아니라 줄기를 찾아서 이렇게 가는 거, 그것이 기행이죠. 그러니까 기행수필, 지리 및 지세의 설명, 기타 공간적 대상의 서술 등에 알맞은 줄거리 배열이 한 원칙이다. 그래서 요것만으로 아직 이해가 안 되죠. 이제 자연적 순서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근데 다음에 얘가 나와 있습니다. 워낙 온천지로서 산명 수련은 드물다. 온천지 하나, 이 마금산 온천은 수온은 비록 38도지만 산수의 기색이 어울린 점에서 심심치 않은 고장이다. 심심치 않다. 그러니까 뭐 속된 말로 그러니까 별 볼 일 없는 곳은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심심치 않은 고장이다. 뒤에는 해발 400m의 바다에서 발 뽑았다. 이제 바다에서부터 시작한다. 해발 400m의 마금산이 하늘을 다지를 듯
도살했는가 하면 하늘을 질른다. 그냥 그러니까 밑에서 보면 산이 다 하늘을 덮을 것 같죠. 다 지른다 그냥 뭐 그런 거. 뭐 대강 그런 뜻으로 쓰이고 있죠. 동북에는 낙동강, 낙동의 일곡이 하나의 곡선, 일곡이 휘돌아 넘실거리고 앞은 산만석의 시원스런 벌판이 기름진 부촌이라서 그야말로 순박하여 통개겜이 없다. 개겜? 개겜이 없다. 게다가 찾아든 나그네의 허술한 주머니도 푸대접하지 않아 소란한 한대보다 훨씬 윗길이다. 이 상당히 그 글이 좀 물론 옛날 글이라서 그렇기도 하지만은 이렇게 쉽게 알아들을 그런 단지 뭐 한자 그런 거 때문이 아니라 그러니까 개개다 개겜 달아 맞다 달아서 해지고 그냥 그러니까 손해를 끼치고 서로 간에 뭐 그런다는 거죠. 순박하여 그런 서로 간에 그러니까 원만하게 살고 뭐 먹고 사느라고 싸우고 뭐 그런 일이 없다는 얘기죠. 소라는 한대, 옛날에 한대라는 말 쓰는데 좀 이제 아우트된 한대, 한글로만 쓰면 너무 그러니까 구분이 안 돼서 문제인데 한대라는 건 좀 다른 곳 이제 약간 다른 지방 뭐 그런 걸 얘기하는 소라는 한대보다 훨씬 윗길이다. 윗길 더 좋은 길이다. 동래나 해운대의 가공이 아니고 부산 지명이죠. 동래 해운대의 가공이 아니고 가공한 온양이나 유성운천 유성의 과장도 아니고 유성운천 유성 과장도 아니고 연안이나 백천의 황내도 아니고 황내도 덜하고 연안이나 천 황내라는 것도 있네. 그러니까 황 냄새가 나는데 이건가? 주을이나 오용배의 헌사도 물론 아니다. 더구나 물 건너 학고내나 뱃부의 요란도 아니어서 객심이 한결 개운하다. 이병주의 마금산 온천의 일부 1절. 시간의 순서는 과거, 현재, 미래, 오늘, 내일, 모레, 아침, 낮, 저녁, 신라시대, 고려시대, 조선왕조시대, 1920년, 1930년 등을 진행한다. 이와 같이 시간적 순서로 인식된 재료를 시간적 순서로 배열하는 것이다. 일기, 기행, 수필, 역사, 소설, 신문, 기사, 르포르타지 등의 재료 배열에 알맞은 배열이 한 원칙이다. 근데 소설의 경우는 요새 순서로 나오는 것보다는 자꾸 이게 맨 처음에 결론이 나와서 회상하는 거를 많이들 하죠. 영화도 심지어는 그러고. 그러니까 이렇게 목차를 나눈다는 겁니다. 아침에 오는 산새는 매우 정답다. 내 창 밑에 미러를 보내는 그 마음이여 오늘의 행복을 약속함인가. 산새가 밀어를 보낸다. 그래서 그 주인공 남자 사람한테 산새가 의미를 얘기를 한다고 다른 사람들이 듣질 않으니까 그걸 밀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뒷산을 바라보니 북한산 성에는 엷은 안개가 그 산의 얼굴을 얄밉게 가리고 산 밑 밤나무에는 이 산의 척후인 까치가 산곡을 지키고 있다. 척후 지키고 있는 사람 까치가 산곡을 지키고 있다. 산변 가장자리 내려가 손을 씻고 가래나무 밑에서 수음의 향기를 마시다. 낮에는 침상에 누워 명상의 실마리를 몇 번이나 감고 풀고 하다. 씨군이 왔다 가다. 밤에는 가는 비가 소녀의 눈물같이 부드럽게 내리다. 보슬보슬 마른 땅을 적시는 부드러운 촉수. 대지에 기름을 붓는 내 마음이여. 노자영의 산가일기 6월 25일.
그러니까 아침, 낮, 밤 이렇게 시간의 흐름이죠. 그러니까 앞에 그 좀 난해한 마금산 온천이란 거는 이게 지역을 연속성 이렇게 쭉 가면서 이제 예, 지나가는 그런 것을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논리적 순서란 인과 관계에 의한 논리 추구의 과정을 말한다. 원인을 먼저 제시하고 그 결과를 말한다든지 반대로 결과를 먼저 제시하고 원인을 말하는 순서를 따라 재료를 배열하는 것이다. 전자를 원인에서 결과로 나아가는 순서라고 하고 후자를 결과에서 원인으로 나아가는 순서라고 한다. 두괄식, 미괄식으로 하죠. 미괄식, 앞에 걸 미괄식, 후자, 결과에서 원인으로 나가는 식. 두괄식, 앞에서 먼저 나가는 거. 물론 한 문장에서 인과의 순서가 뒤섞이는 경우도 있다. 어떻게 해서 어떻게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어떻게 됐는데 그건 이 때문이다. 그러니까 because 왜냐하면 뭐 그런 거가 원인과 인과 관계 원인과 결과가 뒤섞인다 이거죠. 자유는 기본적으로 인권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것이며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이며 다른 어떠한 것에 의해서도 대체할 수 없는 권리이다. 그러므로 여하한 권리라 할지라도 절대 무제한이라는 것은 없다. 이른바 권리라는 관념 자체가 이미 상대적인 관념이다. 그렇다면 자유의 권리에는 어떤 한 제한이 있는가? 자기에게 있어서 중요한 권리는 남에게 있어서도 중요한 것이다. 내가 자유를 주장하면 상대방도 자유를 주장할 권리가 있다. 따라서 나는 상대방의 자유의 권리를 침범하지 않는 데에 있다는 것이 첫째 한계이다. 평범한 비유로 말한다면 상대방이 휘두르는 손에 부딪히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기 손을 휘두를 자유가 있다는 것이다. 상대방이 휘두르는 손에 부딪히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기 손을 휘두를 자유가 있다는 것이다. 가령 좁은 도로에 두 대의 차가 마주쳤다고 가정하자. 어느 쪽의 차도 전진할 권리가 있으나 정면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느 쪽이든 일시 권리를 방기하여 포기할다 할 때 기자인데 버리다 할 기입니다. 방은 이제 놓는다. 어쨌든 놓아버린다는 거죠. 방기하여 상대방에게 양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어느 쪽이 전진해도 좋은가가 법률로 정해져 있다면 그 정해진 법률을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 곧 법률을 따르는 데서 자유의 권리는 제한을 받는다. 그러니까 어느 오르막길을 내리막길이 때는 내려가는 차한테 올라가는 차가 양보를 하고 큰 길과 작은 길 교차로에서 마주쳤을 땐 큰 길에 가는 차에게 작은 길을 가는 차가 양보해야 하고 뭐 기타 사람 많이 탄 사람을 차를 위해서 작은 사람이 양보하든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한 단체에 있어서 어떤 사람은 동쪽으로 가자고 주장하고 다른 사람은 서쪽으로 가자고 주장하는 경우 단체로서 동일한 행동을 취하기 위해서 한쪽이 그 주장을 버리고 다른 쪽의 주장을 따를 필요가 있다. 그러한 경우에는 단체의 구성원, 여기도 구성의 앞에 구상 그거와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조직이 되어 있다는 거. 구성은 다수의 주장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며 다수결에 따른다는 데서 자유의 권리는 제한을 받는다. 자유의 권리는 다른 어떠한 것에 비하여도 중요하며 존엄한 것이므로 그 권리의 행사에 있어서는 타인의 권리를 침범하지 않고 법률에 따르며 다수결에 따른다는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원칙이 무시된다면 자유의 권리는 유명무실하게 된다. 자유의 한계에 대하여의 전문. 여기서 뭐 대단한 거지만 별로 그렇게 오늘날 그렇게 뭐 특별한 글은 아니죠. 다른 글이 또 여기 설명되어 있죠. 나의 생활 신조는 비관주의에 철저하라. 인생은 유희다라는 두 가지가 중심이 되어 있다.
비관주의는 나의 본래의 성격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므로 이것을 변경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나는 굳이 이것을 바꾸려 하지 않고 오히려 이것에 더욱 철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비관주의란 장래에 대하여 모든 것을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이건 뭐 그냥 뭐 부정적으로 보고 이제 이것을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 되는데 오히려 여기서 비관주의라는 것을 당당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침에 집을 나갈 때 어디서 사고가 발생하여 전차가 늦어지는지 모른다고 생각하여 다른 사람보다 일찍 집을 나선다. 이 앞에까지는 왜 이렇게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냐 하는데 그게 아니라 늦어질지 모른다고 생각하여 다른 사람보다 일찍 집을 나선다. 횡단로에서는 청신호가 켜져 있어도 곧 적신호로 바뀔지도 모르므로 다음 청신호가 켜질 때까지 기다린다. 달려서 건널 수 있을지 모르나 도중에 자빠져서 다칠 염려도 있으므로 그런 모험을 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비관주의가 결국은 그게 아니라 조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큼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봐서 그런 이제 대비를 한다는 거. 내 성격은 남들이 별로 그러니까 안전불감증과 반대되는 말이네 여기. 그러니까 여러 가지 최악의 상황을 항상 고려한다. 내 성격은 남들이 별로 호감을 가지지 않을지도 모르므로 남의 호의를 결코 기대하지 않는다. 낭비하여 생활이 궁해지거나 병이 들거나 해도 다른 사람이 도와주지 않을지도 모르므로 될 수 있는 대로 생활을 견실하게 하고 저축에 힘쓴다.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 인색하여 악평을 사도 곤란한 이름으로 남들이 쓰는 정도는 쓴다. 상급자로부터 특별한 호의는 기대할 수 없으므로 평소 일을 열심히 하고 빈틈없이 근무한다. 나는 출세할 수 없어도 동료들은 출세하는지도 모르므로 성의를 가지고 교제하고 의리 없는 짓을 하지 말자. 이렇게 말한다면 매일 전전긍긍하고 전전긍긍 뭐 소심하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여태까지 구체적으로 얘기한 게 뭐 전혀 뭐 그러니까 괴팍하거나 그건 전혀 없죠. 네. 이렇게 말한다면 매일 전전긍긍하고 네? 두려워하고 싸우고 항상 이제 싸움 그런 이제 그 싸울 전자도 되지만 뭐 두렵다 그런 말도 되죠. 전전긍긍 항상 그 반복하니까 강조하는 매일 두려워하고 소심하여 저 자세로 지내고 있어서 무슨 재미가 있느냐고 하는지 모르나 내게는 또 하나 인생은 유희다라는 신조가 있다. 이것은 비관주의와는 전혀 모순되는 것 같지만 나는 내 나름대로 조화를 도모하고 있다. 인생 도상에는 여러 가지 장애나 재난이 있어서 언제 어디서 그것을 만나게 될지 모른다. 나는 세심하고 조심하여 이것을 회피하려고 노력하지만 이것은 그대로 드릴에 찬 스포츠다. 매일매일의 일도 유희이다. 소음의 용기와 같은 직장. 용기 그릇 담는 그릇이죠. 소음은 직장은 그야말로 소음의 용기. 뭐 사무실도 소음이 좀 있지만은 뭐 공장 그런 거 뭐 말할 나위가 없죠. 소음의 용기와 같은 직장에서 계속하여 쌓이는 일을 능률적으로 처리해 나가기 위해서는 상당한 수련이 필요하나 이것은 고도의 유희가 아닌가. 일이 재미없다. 상관이 알아주지 않는다. 급료가 적다 하고 불평을 토하는 사람이 많으나 그것은 일을 너무 엄숙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규칙이 복잡하고 변화를 예측할 수 없는 스포츠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직무나 상관이 마음에 걸릴 일이 없다. 프로 야구 감독의 경우에도 선수들이 자기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는다. 실수를 저지르면 야단을 맞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다음 기회에는 히트를 날려 감독의 악수를 받게 될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그런 것을 기대하기보다는 실수를 저지르지 않도록
유의하여, 유의라는 건 머무를 유와 뜻을 머물린다. 그러니까 어떤 자기 뜻을 생각을 집중한다는 거죠. 우리 요가 같은 거 할 때 뭐 손끝에다 생각 집중하라 뭐 그런 말 있죠. 그러니까 의식 집중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은 항상 있지만 어디다 오른손 끝에다 요 의식을 집중을 하면 그렇게 집중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있다 이렇게. 그 유의하다. 생각을 거기다 항상 머무르라. 유의하여 난구를 어려운 공을 잘 처리하여 스스로 만족한 것이 상책이다. 타자가 공을 친다는 거죠. 급료가 적다 하지만 나는 얼마나 가치 있는 선수인가 하고 스스로 생각해 본다면 불평을 말할 처지가 아님을 알 것이다. 대도시에서 특별한 사고도 없고 노이로제에 걸리지 않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이러한 내 생활 신조 때문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근데 이게 비교적 긴 문장을 갖다가 이제 두 가지 예를 들었는데, 전자는 원인에서 결과, 원인을 가족이 자유를 막 엉망으로 한다면은 안 되니까 자유는 제한이 된 거다. 그런 결론을 하기 위해서 자유에 대해서 얘기했고, 후자는 결과에서 원인으로, 그러니까 결과는 그러니까 먼저 비관주의 조심하는 거. 그런데 그게 왜 그런가? 비관주의라면 뭐 무슨 재미인가 얘기하겠지만 그 설명하는 거죠. 결과에서 원인으로 추론한 결론 논설이다. 전자에서는 자유에는 한계가 발생하는 원인으로 세 가지를 들고 결론으로서 자유의 권리는 한계가 필연적이라고 논단한다. 논리적으로 결론을 낸다. 후자에서는 비관주의와 인생유희라는 두 가지 생활 신조를 들고 그 다음에 그 이유를 서술하고 있다. 인과관계는 시간의 순서와 별개의 배열의 방식이지만 시간의 전후와 관련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를테면 르네상스가 현대사상의 형성에 미친 영향을 논하는 문장이라면 먼저 원인으로서의 르네상스의 여러 가지 정신을 제시하고 그것이 현대사상의 여러 특징에 미친 결과를 말할 수 있다. 반대로 현대사상의 여러 특징을 결과로서 먼저 제시하고 그 원인을 르네상스 정신에서 하나하나 찾아내 나갈 수도 있다. 그렇죠. 이제 우리는 오늘날 인권 뭐 그런 현대 사회를 생각하고 중세 봉건 사회에 막 다르다 얘기한다. 그럼 어떻게 해서 달라졌는가? 그래가지고 그건 르네상스 어쩌고 설명할 수가 있죠. 다음 동기부여의 순서. 이것은 인간의 심리에 차례대로 동기를 부여하여 동기 움직일 수 있는 기는 이 배틀기 다시 그 기계 할 때 기자인데요. 그러니까 이 기. 근데 기회라는 거 이게 맞아 떨어진다는 거죠. 동기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찬스 동기. 이것은 인간의 심리에 차례대로 동기를 부여하여 처음 백지와 같은 상태에서 마침내 행동에까지 이르게 하는 재료 배열 방식이다. 광고문에 많이 쓰이지만 그 밖에도 설득, 광고, 설명 등의 문장에도 응용할 수 있다. 대체로 5단 형식을 취한다. 제1단, 주의를 유인하는 단계. 먼저 이야기에 흥미를 갖게 하고 주의를 집중시킨다. 주의를 집중시킨다. 이건데 이건 좀 글이 주의를 집중시킨다 할 때 우리가 주사 맞는다고 하죠. 병원에서 약을 넣는 거. 그러니까 뜻을 이렇게 싹 집어넣는다는 거죠. 주의 하는데 그걸 또 더욱 집중시킨다 이거죠. 주의를 유인하다. 그냥 주의 자체에도 집중한다는 뜻이 되니까 그냥 주의시킨다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제2단 필요성을 제시한 단계, 문제의 제시. 이야기에 흥미를 가지기 시작한 사람들에게서 무엇이 필요하며 무엇이 필요한가를 알려서 문제를 제시한다. 제3단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단계,
문제의 해결법, 중요하고 필요한 문제의 해결법을 제시하고 필요성을 충족시켜준다. 4. 구체화의 단계, 증명, 문제 해결법의 실체를 구체적으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제시하고 그것이 얼마나 유효한 방법인가를 증명한다. 제5단, 실행을 유발하는 단계, 결론으로서 독자의 결심을 촉구한다. 뭔가 좀 독자에게 뭔가 이제 설득하고 뭔가 새로운 그것을 이제 주장을 관철시키려 하는 그런 문장을 쓸 때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회사 같은 데서 많이 동기부여 그런 얘기도 많이 얘기하죠. 이 형식은 인간의 심리에 단계적으로 동기를 부여하여 마침내 행동에까지 이르게 하는 배열 방식이다. 이 형식의 신뢰를 다음에 든다. 배는 설령 신조선이라고 하도 한 번 항해를 하면 도크에 넣어 점검과 수리를 하고 나서 다시 새 항해로 나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린가 그 주의를 이제 집중하게 하죠. 이런 말 하면 왜 그런 소리를 하나. 그 다음에 제2단 필요성을 제시하는 단계. 사람의 몸도 30년 40년 쉬지 않고 쓰면 역시 수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건강할 때 입원하여 정밀검사나 치료를 받는 것을 사람도 도크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 하여 최근 일부에서는 유행하고 있습니다. 건강검진을 한다 이거죠. 제3단 필요를 2단에서 제시했고 필요를 충족시키는 게 3단.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 줄 알면서도 잘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바빠서 도크에 들어가는 것이 귀찮은 분, 특히 40세 이상의 분, 술을 좋아하는 분에게 간편하게 도크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떤 무슨 건강법으로 원기를 새롭게 하여 활동하십시오. 이제 광고 이제 그걸 어떻게 필요성을 어떻게 충족시키냐 그거죠. 구체화. 이걸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아침 식사 후 하루 일정의 뭐뭐뭐뭐가 어떤 약이 하루 겨우 200원, 한 달만 복용하면 당신의 피로, 뻐근한 허리와 함께 혈압의 걱정, 시력이 멀어지고 술이 약해지는 갱년기 장애로 인한 불안 등이 해소되고 2배나 더 활동할 수 있는 원기를 약속합니다. 주부께서는 남편에게 꼭 하루 일정을, 당신도 함께. 이 5단 형식을 3단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이 된다. 보통 3단 얘기하지만 5단. 여기서 이제 우리 영성 아카데미 인간이 왜 영성 회복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요 1, 2, 3, 4, 5단으로 21세기 영성 아카데미와 그런 1인 창조 기업이 왜 필요한가를 1, 2, 3, 4, 5단 형식으로 이렇게 글을 쓰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주의를 유인한 단계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현대에는 많은 이제 정신의 혼란이 있고 그러니까 사람 관계의 가족과의 문제 갈등 이런 문제가 있어서 고민이 많습니다. 사람들은 전부 그리고 지금 5차원 상승 효과로 여러 가지 불안정한 사회 문제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1단에서 주의를 환기시킨다 하죠. 주의를 끌도록 하죠. 그 다음에 필요성을 제시하는 단계. 이제 몸도 아프면은 이제 치료를 해야 되고, 그리고 물론 정신도 치료를 해야 되는데 정신과에서 약을 맞고 받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제 인간의 의식혼 이 정도의 치료가 아니라 그보다 더 근본적인 그 상위 차원의 그런 생각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것이 이제 2단이 되겠고, 이제 3단 어떻게 하는가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모범답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겁니다. 이제 21세기 영성 아카데미와 1인 창조 기업의 이제 필요성을 얘기하는 것도 제 3단은 그러니까 더 구체적으로 더 많이 제시를 해야 됩니다. 제 3단 필요를 충족시키다 주는 단계. 그러니까 21세기 영성 아카데미에서 인간의 영적인 우리는 영적인 치유를 하기 위해서 서로 협력하고 공부하고 이제 그런 것을 추구해야 됩니다. 과거에는 교회 신앙 이런 걸 했지만은 교회라든지 종교 활동에서의 한계 많이들 느끼셨을 겁니다. 그것을 이제 지식과 여러 가지 수평적인 관계로 인한 어떤 조직적인 그런
부담감 없이 직장에서도 조직에게 시달리고 있는데 뭐 교회에서도 조직 얼마나 피곤합니까? 이제 직장은 우리가 살기 위한 필수적인 거라서 그렇다 하지만은 그것을 이제 정신적 양식을 얻기 위한 교회에서도 조직이 있다는 게 얼마나 피곤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영성 수련 모임에서는 그런 것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영성적인 그 방법에 의한 그런 것을 하는 길이 있습니다. 제3단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제4단은 21세기 영성 아카데미는 이제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교대역에서 매주 한번 모여가지고 강의를 하고 그리고 끝나면은 저기 저렴한 이제 맥도날드나 그런 롯데리아 같은 데서 모여서 각자의 이야기를 하고 자유롭게 얘기하고 시간이 나는 대로 그렇게 해서 에너지 교류 뭐 그런 걸 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이제 그야말로 21세기에서 모두 영성을 생각해서 그런 이제 자기의 존재, 자기 존재의 근원, 이제 이 세상에 있는 자기의 구체적인 그걸 나타나 있는 현생의 자신의 그 치유에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자기라는 근본 존재에 대한 관심과 치유에 그런 거에도 신경을 쓰도록 같이 해봅시다. 그래서 뭐 21세기 영성 아카데미에 참여합시다. 여기도 이제 제5단에서는 꼭 약을 당신도 함께 먹으라 그렇게 했으니까 거기에 참여합시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보통 서론, 본론, 결론이라고 간단하기도 하죠. 근데 서론이 그러니까 그 1, 2단이 있는 걸로 해서 이 어떤 그 주의를 끄는 그런 호기심을 끄는 문장을 맨 처음에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다 이걸 얘기하는 게 서론이고 본론은 이제 그것을 어떻게 해결책이 있다 그걸 얘기하고 그건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 거 얘기하는 것이 본론이고 5단 결론 제5단 이렇게 5단이라고 볼 수 있고 3단 결론 서론 본론 결론은 모르는 사람 없죠. 모르는 분이. 근데 여기서 1, 2, 3, 4, 5단으로 한 거를 우리가 좀 잘 봐가지고 많이 응용해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통적 순서, 제도나 관습 등 전통적으로 그 순서가 정해져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순서대로 재료를 배열한다. 이를테면 입법, 행정, 사법, 교무처, 학생처, 사무처, 국어, 영어, 수학 등의 순서는 전통적 관례로 그 순서가 정해져 있다. 이런 관례를 어기고 입법, 행정, 사법, 행정, 입법으로 또는 영어, 수학, 국어로 그 순서를 바꾸는 것은 혼란을 주장한다. 그러니까 그냥 이제 이게 별 뜻이 아니네요. 이게 전통적 순서 그냥 그냥 통념상으로 꼭 뭐가 그냥 물론 논리도 있죠. 그냥 국어보다가 영어보다 우선되고 그 다음에 수학은 이제 별개의 학문이니까 국어 영어에 대한 그래서 국어 영어 수학 그렇게 돼 있고 입법 행정 사법 보통 요새는 입법 사법 행정이라고 그러는데 입법 행정 사법 원래 사실 이 순서가 맞습니다. 요새 입법 사법 행정이라고 해서 자꾸 행정부의 권한이 세다 보니까 자꾸 행정을 자꾸 내리려고 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입법 행정 법을 만들고 그다음에 행하고 그다음에 사법 법을 그거 제대로 됐나 진단하는 거 그거 세 번째죠. 교무처, 학생처, 사무처, 학교의 일, 그다음에 학생의 일, 그다음에 잡다한 다른 일들 그런 거죠. 난이도의 순서, 알기 쉬운 내용의 재료를 먼저 제시하고 그 다음에 난해한 것을 배열하는 것이 효과적인 문장이 된다. 즉지에서 미지로, 즉지 금방 안다는 거, 즉각적인 거, 미지로 단결해서 복잡으로, 단순함에서 복잡한 걸로 부분 특수한 것에서 전체 일반어 또는 전체에서 부분 등의 순서로 재료를 배열하는 것이다. 다시 또 예문이 있죠. 1912년 4월 15일 새벽 2시 20분 당시 영국에서 세계 제일을 자랑하며 내놓은 시속 41km 총톤수 46,000톤의 초대형 호화여객선 타이타닉호는 그 처녀 출항에서 북대서양의 빙산의 충돌 1,513명이란 엄청난 인명을 이루며 침몰했다. 어떤 악천후에서든 끄떡 없다고 불침을 장담하며 떠났던 타이타닉호는 그러나 항로의 바닷속 깊이 숨은 빙산을 알아낼 통신 방법이 없었던 것이다.
1초에 지구주위를 7바퀴 반이나 돈다는 전자파는 지상에서만 그 위세를 떨쳤을 뿐 물속에서는 거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초라한 존재였다. 그 당시에도 그러니까 전자파도에 의한 그, 그 감지하는 그런 기술은 다 있었죠. 이에 따라 제2의 타이타닉호 사건을 막기 위한 새로운 통신 방법의 연구가 거듭되어 드디어 들리지 않는 소리란 별명의 초음파 통신 방법을 개발해내기에 이르렀다. 예, 전자파를 했었는데 그 다음에 초음파. 타이타닉호의 비극이 있은 지 47년 만인 1959년 미국의 첫 원자력 잠수함 노틸러스호는 이 초음파 통신 방법을 사용 북극의 빙산 밑을 안전하게 통과하는 데 성공했던 것이다. 동아일보의 미래에 산다에서 1976년 4월 30일 설명문인데 이미 알고 있는 사건을 먼저 제시하는 순서를 줬고 있다. 줬다, 따르다 그런 얘기죠. 이 문장의 다음에는 우리가 아직은 잘 모르는 강력한 성능을 가진 초음파 곧 초고주파 초음파에 대한 초음파에 대한 설명이 계속된다. 수소의 구조, 태양계의 신비, 발달된 컴퓨터의 기능 등에 대한 설명은 이미 독자가 알고 있는 사항을 먼저 제시하고 설명하는 것이 훨씬 이해를 빠르게 한다. 제도나 학설 등 모든 미지의 사항을 알리는 데는 이 방법이 효과적이다. 그러니까 모두 알고 있는 간단하고 쉬운 얘기를 앞에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초고주파 가 왜 필요한가 하니까 그게 이제 물속에서는 쓰질 못했기 때문에 그랬다. 그래서 필요하게 돼서 개발했다. 이렇게 이해가 되죠. 3.1운동을 겪은 후 20년대에서 30년대 초에 이르는 사이에 크게 문제된 비평적 흥미들은 사회의식의 표면화, 민족의식의 일반화와 그리고 농민과 대중 문제 등을 미학의 테두리 안으로 끌어들여 논의를 활발히 전개시킨 점이다. 이 시기에 신경향파, 사회주의 문학론, 농민문학 논의가 그 무렵에 제작된 작품들과의 연결을 맺고 제출되며 한편으로는 그것을 반대하는 이론이 제시된다. 신동욱저 한국 현대 비평사. 이 문장은 전체적인 것을 먼저 제시한 글이다. 것이다. 즉 곧 1930년대 전후 한국 문학의 비평사를 개괄적으로 서술한 대목이다. 이 개괄에 이어 세부적으로 논술할 내용이 계속된다. 전체에서 부분으로 전개된 문장이다. 문학사나 사회경제사 등에서는 먼저 시대의 개관을 서술하고 그 다음 강론을 서술한다. 동물이나 식물 등의 교과서, 여러 가지 개론서나 사전 등은 이 방법을 쫓는다. 그냥 쫓는다죠. 이제 따른다. 이제 이렇게 개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본다는 거죠. 개념. 그러니까 개념이란 말을 우리가 그냥 뜻, 의미라는 걸로 많이 쓰는데 개념이란 건 그러니까 그 전반 물론 좁은 영역일 수도 있는데 어느 한 영역을 가리키는 그런 생각, 그런 의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남용될 말도 또 아니죠. 개념이란 말은 이제 서술 효과의 순서. 서술 효과를 고려하여 독자에게 강력한 인상을 줄 수 있는 사항, 중요하다고 생각된 사항, 용이하게 받아들이고 동의될 수 있는 사항을 먼저 배열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에는 중요성의 순서, 수용도의 순서, 점층적 순서 등이 있다. 중요성의 순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나 사물을 먼저 제시하여 독자에게 강력한 인상을 주고 서서히 중요성이 약한 내용을 전개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무엇이 제일 중요한가를 명백히 파악해야 한다. 그리고 이 형식은 문제와 문제 사이의 논리적 발전이 약하거나 없어도 괜찮은 재료여야 한다. 카탈로그식 배열로서 자기가
말하고 싶은 것을 강력하게 제시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근데 그러니까 중요한 것부터 얘기하고 그러니까 논리라기보다는 이 받아들이는 사람한테 이 어떤 선동문 그냥 좀 무식한 사람한테 선동할 때만 이런 걸 쓰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선동 받아들이는 사람의 어떤 논리적인 지성을 믿지 않고 어떻게 하면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냥 쉽게 그냥 이렇게 너무 이쪽 생각으로 올 수 있나 이런 걸 보고 수용도에 대한 순서는 독자가 싫어할 내용을 뒤로 미루고 호감을 가질 수 있는 것부터 먼저 배열하는 방식이다. 제도, 정책, 행사, 기타 문제 등에 관하여 찬반이 있는 경우 이 방식이 효과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 이를테면 한국 사상에 주체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없는 생각에 동조한 내용을 제시하면서 주체성이 있다는 근거를 서서히 제시하여 설득시키는 것이다. 한국 세상에 주체성이 없다고 근데 많은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데 그들의 생각에 동조를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그렇지도 않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한국은 이상하게도 주로 소극적인 은사의 나라, 더 나아가 애상의 아름다움을 가진 나라로서 널리 알려져 있다. 고려자기가 형태나 또는 그 위에 그려진 그림의 빛깔과 무늬가 그렇다고도 하며 고려자기가 형태나 또는 그 위에 그려진 그림의 빛깔과 무늬가 그렇다고도 하며 애조를 띤 민요의 멜로디가 또한 그렇다고도 한다. 대륙의 우렁참도 없고 섬나라의 순란함? 참 굉장히 어려운 단어네요. 순란함. 순란함이 아니고 요 순자는 그러니까 입력 실사변에 그러니까 실사변에 순란함 섬나라의 순란함이라니까 그 어떤 뜻인가 하나 요 글자인데요. 많이 쓰는 그 어지러울 현 되게 그런 현란함으로 많이 쓰는데 그러니까 그런 뜻으로 이제 많이 우리가 좀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란하다 뭘 그럴 때. 근데 현란하다, 아찔하고 어지럽다는 뜻의 현란하다는 말도 있는데 이것은 그냥 현란, 그 무늬가 다채롭고 그냥 그냥 화려한 무늬. 그러니까 이 일본 섬나라가 그렇다고 봐야 되나? 오히려 보면 이제 색채는 뭐 중국의 색채는 되게 화려하죠, 훨씬 더. 그러니까 그리고 이것이 그렇게 맞는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대륙의 우렁참도 없고 섬나라의 현란함도 없이 이것은 실제로 문화를 보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대륙은 그래야 한다, 섬나라는 그래야 한다 이런 식으로 섬나라가 아기자기하게 물론 이제 일본에서 작게
작고 아기자기하게 뭐 꾸미는 것은 있지만은 그림이라든지 그런 것이 뭐 현란하다고는 그렇게는 생각이 되지 않는데, 그러니까 중국의 무늬들이 오히려 각 색채들이 다양하고 이렇게 현란하죠. 그러니까 사실 이런 우리 문화에 대해서는 사실 여태까지 식민지배 뭐 그런 여러 가지에서 억지들이 많죠. 이제 뭐 아리랑 노래를 하면서 뭐 우리나라는 뭐 그냥 이미 가면은 붙잡지도 않고 떠난다 소극적인 민족이라는 등 막 그런, 예? 그리고 뭐 이원영 씨는 내일이란 말에 요게 한자로 표시된다고 해서 내일이 없는 민족, 한자는 우리말이 아니라는 걸로, 아니 그러면 신라 고려 나라 이름이 다 한자인데 그럼 우리 민족 없게요. 그런 식으로 얘기도 하기도 했었죠. 하여튼 우리 민족성에 대한 얘기는 너무나도 그냥 그 억측들이 많아가지고 사실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 원리 보면 우리 국민을 모두 다 그냥 또 단순하게 한 가지로만 너무 설명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아무리 이 나라가 이제 중국에 비해서 중국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작아 보이는 거지, 세계적으로는 작은 나라도 아닌데 다양성 같은 거 우리나라 국내에서도 많이 또 가질 수가 있고, 이건 다른 차원에서 앞으로도 얘기될 거고요. 섬나라의 현란함도 없이 고요하고 적막한 가운데 하늘의 호수라도 하는 듯한 애달픈 선의 멜로디가 그 특색을 형성하였다고 한다. 이거는 또 음악을 얘기하는 건데, 이것은 사실일 것이다. 음악을 얘기하는 건데, 아까는 제가 물론 뭐 현란함 할 때 이제 도자기 색채라든지 그림을 가지고, 일본 그림은 오히려 색채는 소박하죠. 중국이 현란하고. 근데 이제 음악도 그런가? 글쎄, 일본 전통 음악은 우리가 많이 들어보지 못했으니까 중국 음악은 그래도 약간은 들어본 기회가 있었죠. 근데 중국 음악이라고 해서 대륙의 우렁찬, 아니 그건 중국이라는 큰 나라를 대륙으로 우리가 오늘날 현대의 지도로 그냥 보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크다 거지만은 중국 각성의 부분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전부 중국 전체를 여행하며 다니면서 스케일이 크게 이렇게 후연지기를 기르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중국 각지에는 다 오밀조밀하게 쪼잔하게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고, 그들도 다 자기 사는 지방 내에서는 좁은 지방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중국 대륙이라고 해서 뭐 대단하게 우렁찬 뭐 그런 게 있고 뭐 예술이 있고 그런 건 아니라고 봐야겠죠. 물론 궁중에서 지배자에서는 조금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은 보는 사람 자신이 너무나 애상적인 견지에서 미래에 대한 적극적인 건설 의욕이 세차지 못한 때에 보이는 일면인 줄 안다. 고구려의 고분안의 벽화들을 보라. 이 글 자체가 아까 제가 얘기한 그런 취지의 글과 비슷하네요. 오히려 고구려의 고분안의 벽화들을 보라. 석굴암의 석가상을 보라. 거기서 어디 그런 소극적인 것, 더구나 애상의 흔적을 볼 수 있단 말인가. 그리고 한국에서 고구려와 신라 나름의 특색이 다 있고, 청룡이나 현무의 그림에서 약동하는 선숭이는 오히려 웅휘한 기상과 힘을 느끼지 않을 수 없을 것이요. 그렇죠. 힘을 느끼지 않을 수 없을 것이요. 웅휘가 아니라 웅호나다입니다. 웅호난. 물이 흐르는 소리. 군대의 군에다가 물이 그냥 그러니까 좀 우렁차게 막 콸콸콸 하면서 이제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죠. 이제 웅혼한 기상과 힘을 느끼지 않을 수 없을 것이요. 석가상의 만족구족한 상호에는 청룡이나 현무의 그림에서 약동하는 선숙에는 오히려 웅혼한 기상과 힘을 느끼지 않을 수 없을 것이요. 석가상의 원만구족한 상호에는 그러니까 원만하다, 그리고 구족,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실제적인 것이 풍족하다, 그러니까 다 원만하고 완전
완전해 보인다. 예. 상호, 관상, 상행이 좋다, 좋은 상호에는 누구나 믿음직한 안도감을 느낄 것이다. 예. 모든 것이 만족하는 안도감. 편안하게 안하고 도. 안도감, 이게 담장도 해가지고, 그러니까 여기 안전된 곳으로 이렇게 넘어와서 이제는 됐다. 이제 그 안전한 단계로 왔다. 해서 이제 한숨 푹 쉬는 단계죠. 예. 박종홍의 한국의 사상에서 점층적 순서는 인상이나 의미가 약한 것에서부터 점층적으로 강한 것으로 나아가 최후의 강력한 인상과 의미를 주는 방식이다. 수사법상의 점층법과 같은 형식이다. 희곡, 소설, 수필 등에 많이 쓰인다. 이건 뭐 굳이 예를 들 필요가 없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이제 메타인지, 그러니까 글쓰기의 여러 이제 방법에 대해서 썼는데, 우리가 이게 폭넓게 여러 분야를 다 공부한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이것만 읽어도 글쓰기에 뭐 거의 대부분 반 이상을 본 거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제 구상, 사실 이제 이런 생각 줄거리를 해서 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보고요. 다른 서술이라든지 무슨 여러 가지 세세한 게 있는데, 이것은 좀 글을 잘 쓰는 거, 그런데 좀 많이 필요한 거고, 문체를 좋게 하고, 그런데 많이 유용할 것 같고, 이런 논증도 있고 뭐 그런데, 근데 이제 구상, 이제 모양을, 그러니까 글의 어떤 설계를 하는 것, 이런 거야말로 가장 글쓰기에 중요한 것이고, 글쓰기가 곧 메타인지라는 거, 자기가 알고 있는 거, 글로 쓰는 거, 그것이 곧 메타인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서, 그러니까 아는 것, 공부한 것은 항상 자기가 다시 글로 쓰는 거, 그것. 그러니까 우리가 책을 공부하면은 이제 실제로는 불가능하죠. 더군다나 이런 영어책 같은 거, 가령 한 챕터를 이제 공부했다고 하면은, 나 공부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예? 한 챕터 공부했다. 그러면은 공부하면 다 알겠네 하고 이제 그렇죠. 근데 알죠. 물론 어느 정도 나 이런 내용이 있다. 근데 정말 안 되면은 이걸 다 본 다음에 이 책에 관한 내용을 빠지지 않고 자기가, 물론 그 단어 하나 똑같이 암송은 아니다 하더라도 자기가 글을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내용을 전부 다 쓸 수 있어야, 여기에 포함된 적어도 어떤 진리를 발표한 새로운 주제, 깊은 내용, 일상적인 거, 평이한 거 빼고 이 안에 있는 어떤 특정한 중요한 내용들은 다 글을 쓸 수 있어야, 그래야 진정 이 챕터, 이걸 다 공부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메타인지죠. 이제 나는 뭘 공부했다 하면은 그 내용을 다시 글로 쫙 쓸 수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먼저 자기가 이 책을 먼저 읽었을 때 공부한 거에 그렇게 못하지 않는 그러한 내용의 글, 이 책을 읽지 않은 다른 사람들이 읽고서, 이 책을 읽어놓고서 이 글 내용을 글로 썼단 말이에요. 이거를 제3자 딴 사람이 읽었을 때, 먼저 이 책을 읽은 사람보다 그렇게 못하지 않은 지식을 얻을 수 있을 정도, 그럴 만큼의 글을 써놓을 수 있는 거. 처음에 읽은 사람이, 처음에 읽은 사람이 읽고 난 다음에 자기 글을 써가지고 그 글을 읽은 다른 사람이 제3자보다 두 번째 사람이죠. 두 번째 읽은 사람이, 그러니까 처음에 텍스트가 있고 그걸 맨 처음 사람이 읽었어요. 그거를 메타인지 해서 다시 두 번째 읽었습니다. 글을 썼습니다. 이 사람이 글을 써가지고 두 번째 사람이 이걸 읽어가지고 이 사람이 얻은 지식이 이 사람이 이것으로부터 얻은 지식에게
못 미치지 않을 정도. 이 사람이 이것을 읽으면서 나 원본을 못 읽어서 모르겠다 그런 말을 하지 않을 정도로 이 사람이 이 책을 읽었다, 이 글을 썼다. 그러면 이 사람은 메타인지를 한 겁니다. 여기 있는 지식에 관해서 메타인지를 한 겁니다. 다른 사람이 이것을 완전히 읽어서, 그러니까 글을 완전히 이 내용을 포함해서 썼다. 그러면 이 사람은 메타인지를 한 거고, 이 사람은 요 원래의 책을 읽지 않고도 이 사람이 다시 쓴 것을 읽고도 이거와 동등한 지식을 얻을 수 있다. 그럼 그런 글을 썼다 하면 이 사람은 이 지식에 대해 관한 메타인지를 한 것이라고 보겠습니다.